결혼할 때 보통 집은 남자들이 해와야 되는 건데 설마 대출 껴서 사오실 건 아니죠? 제가 듣기로 신혼집은 둘이서 모은 돈이랑 대출 조금 받아서 한다고 하던데요. 대출이라니요? 저는 제 자식들 키울 때 애들 앞에 대출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결혼하는데 대출이라뇨? 그럼 그 대출금은 사위가 혼자 갚는 겁니까? 둘이 사는 집인데 같이 갚아야죠. 서울에 신혼집을 어떻게 대출 없이 구합니까? 그거 너무 욕심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신혼부부들 다 대출 끼고 산다는데 부모라고 해서 꼭 신혼집을 다 해줄 필요가 있나요? 사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세요. 가만 보니까 해녀 주제에 아들 하나 잘 키워서 팔자 펴보려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팔자 바꾸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해도 과부 팔자는 쉽게 안 바뀌어요. 뭐요? 팔자를 펴요? 과부 팔자가 뭐 어떻다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 며느리가 누굴 닮았나 했는데 아주 판박이시네요. 떠오르는 대로 모두 터놓는 게 그게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요즘 자기 주장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던데 사돈이랑 며느리는 어디를 가도 이기시겠어요?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40년째 물질을 하고 있는 67세 오미애라는 해녀입니다. 제 남편은 유독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뿐인 아들인 상훈이가 태어난 지 돌도 안 됐을 때 정말 날벼락 같은 사고가 터진 거예요. 남편이 응급실에 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반쯤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 어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멀쩡히 출근했던 사람이 응급실에 있어요? 남편분이 공무원이시죠? 바다에 빠진 학생을 보고 구하려고 뛰어드셨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경찰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경찰 말로는 물에 빠졌던 청년을 보고 남편이 빠르게 달려갔지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혼자서 구하는 건 무리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상훈이가 돌도 되기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남편이 바다에서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물질도 못할 만큼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슬픔에만 빠져 마냥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바다에서 남편 잃고 해녀로 살면서 아들 키웠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지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물질 말고는 아들과 둘이 살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바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찍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해녀는 저승에 돈 벌어서 이승에 쓰는 여자들이라고 할 만큼 바다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혹시나 저마저 잘못될까봐 바다에는 절대 안 간다면서 다짐했었죠. 하지만 배고프다며 오는 어린아들인 상훈이를 보고도 바다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사는 게 지옥이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해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오로지 상훈이를 위한 물질이 벌써 40년째가 됐네요.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 오전에는 물질을 하고 오후에는 밭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면서 키운 상훈이는 어떤 사람이 됐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제주도 해녀의 근성으로 키워낸 상훈이는 자랑스러운 변호사가 됐어요. 총명했던 아이라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던 어린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변호사가 되어 제 어깨를 으쓱하게 해줍니다. 서울에서 지내던 상훈이는 저녁이 되면 꼭 저한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전화해 밥은 먹었는지 제가 아픈 곳은 없는지를 물어봤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다가 뒤늦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상훈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 안 받아서 깜짝 놀랐잖아요.
다른 것 좀 하느라 핸드폰을 못 봤지 뭐야. 제주도에 있는 엄마 땅으로 꺼질까봐 그래. 뭘 그렇게 놀라? 안 그래도 제주도에 엄마 혼자 지내는 거 마음에 걸리는데 전화까지 안 받으면 제가 걱정돼서 일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드님. 언제 이렇게 커서 이 엄마 걱정을 다 하고 있을까? 걱정 마. 해녀 인생 40년이면 소도 때려잡으니까 걱정을 마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 상훈이는 제주도에서 혼자 지내는 저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상훈이의 말을 듣고 저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했어요. 남편도 없이 이 작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앞길이 까마득했는데 이제는 상훈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는 걸 보니 다 키웠구나 싶었죠. 어느덧 30대 후반이 된 상훈이가 전문직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선자리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상훈이 소개 좀 시켜달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한 번도 선 한 번 보라고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길 바랬던 마음이었죠. 그래도 내심 우리 상훈이는 어떤 여자를 만날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저 착한 여자 만나 오순도순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30 후반이 되도록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후 상훈이가 여름 휴가를 앞두고 집에 3박 4일 정도 있겠다면서 연락을 하는데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갈 때 여자친구랑 같이 갈게요. 너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어떤 여자야? 결혼 준비하려는 거야? 그렇게 됐어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성격도 잘 맞고 좋아요. 아무래도 같은 변호사라 그런지 일적으로 도움되는 부분도 많아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여자 보는 눈도 좋겠지. 이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둘 테니까 꼭 같이 와.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제주도로 온다는 말에 신이 났습니다. 누굴 만나도 제대로 소개시켜 준 적이 없었는데 3박 4일이나 있다 가겠다는 걸 보니까 정말 괜찮은 여자를 데려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온다는 말에 사내 진미를 준비하면서 오매불망 아들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오던 날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오랜만에 본 아들은 참한 여자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단아한 인상의 예쁘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예비 며느리는 수줍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주라고 합니다. 이름도 얼굴처럼 참 예쁘네요. 물 건너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얼른 같이 들어가요. 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배가 고플까봐 미리 준비해둔 밥을 식기 전에 먹이려고 얼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차려둔 식탁을 보고 아들은 상다리 휘어지겠다면서 놀랐죠. 그리고 아들은 장난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온다고 이렇게 준비한 거야? 아들 좀 서운해지려고 그래? 아들의 말에 저와 예비 며느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아들의 말에 분위기는 한결 편해졌습니다. 저 혼자 늘 조용했던 집에 예비 며느리가 온다는데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아들의 장난에 긴장이 조금 풀렸죠. 식탁에 둘러앉아 저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한다고 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저 해산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저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 편하게 해주세요. 부침성 좋은 예비 며느리는 저한테 딸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을 편하게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었죠. 단아한 얼굴에 부침성까지 좋은 예비 며느리를 마다할 시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아들이 정말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사람은 길게 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본 건 예비 며느리 원래 성격 중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딸처럼 생각하고
말 편하게 하라고 한 순간부터 말을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밥을 먹는 내내 밥이 입으로 가는지 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첫인상과 다르게 예비 며느리가 수다스러운 면이 있길래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너무 과하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예비 며느리한테 넌지시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본데 우선 밥부터 먹어. 나머지는 이따가 밥 먹으면 들을게. 어머, 저도 모르게 그만 말이 많아졌네요. 어머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편했나 봐요. 우선 밥부터 맛있게 먹을게요. 엉뚱한 예비 며느리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은 익숙한 듯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 밝은 사람이구나 싶어서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없고 꽁에 있는 사람보다야 100번 낫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 예비 며느리가 참 밝구나 싶었네요. 하지만 식사 후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밥을 다 먹고 난 뒤 저는 커피를 한 잔씩 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며느리가 믹스커피를 들고 있는 저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설마 같이 마시자고 한 커피가 이 믹스커피예요? 응, 이건데 왜 그러니? 아, 저는 믹스커피 안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을까요? 얼음 들어간 시원한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믹스커피를 어떻게 마셔요? 저 이런 싸구려 커피 마셔본 적 없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예비 며느리의 반응에 뭐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대뜸 믹스커피 못 마신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몸이 어디 불편해서 못 마시는 줄 알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예비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왜 믹스커피를 못 마셔? 혹시 몸이 어디가 안 좋아? 젊은 사람이 어디가 아프길래 믹스커피를 못 마셔. 아니요. 제가 아파서 못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맛이 없어서 안 마셔요. 제 입맛에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마셔요? 예비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그냥 맛이 없어서 못 마신다길래 저는 당황했어요. 제주도에서 물질만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 만나볼 기회도 없고 아들도 워낙 주는 대로 잘 먹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예비 며느리도 잘 마실 줄 알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카페도 아니고 어떻게 다 취향에 맞춰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옆에서 믹스커피 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냐면서 묻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반찬 투정도 아니고 지금 무슨 커피 투정이야. 그럼 그냥 물 마셔. 이 허허벌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겠어. 나는 또 몸이 안 좋아서 못 마시는 줄 알았네. 내가 얼음 넣어줄 테니까 얼음물 시원하게 한 잔해. 제가 얼음물을 주겠다면서 말하자 예비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뜻밖의 반응에 당황하긴 했는데 없는 걸 어떻게 해주나 싶어 그냥 시원한 물 한 잔을 떠줬습니다. 결국 아들과 저만 커피를 마시고 예비 며느리는 얼음물을 마시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예비 사돈댁이 궁금했던 저는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사돈댁은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안사돈은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었고 바깥사돈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괜히 저희 아들이 꿀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며느리가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정말 해맑은 얼굴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저희 결혼하면 서울 와서 같이 사실 건 아니시죠? 뭐? 내가 서울을 왜 가? 너 나 모시고 살려고? 아휴, 아니요.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홀어머니 혼자 아들 키워낸 집은 아들 장가 보낼 때 서방이랑 아들을 동시에 뺏기는 기분이라면서요?
그래서 홀어머니가 며느리 질투하느라 신혼집까지 쫓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가 될 사람한테 하는 예비 며느리의 질문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좀 불쾌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눈치가 없어서 저런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신혼집 자주 오지 말라고 벌써부터 눈치를 주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하니까 아들은 예비 며느리한테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며 다그쳤어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어머님이랑 나도 편하게 지낼 수 있지. 결혼했는데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 너는 걱정도 팔자다. 이 좋은 제주도를 두고 왜 꽉 막힌 서울로 가겠어? 네가 나한테 서울 오라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려도 안 갈 테니까 그 엄한 소리 하려거든 하지 말어. 어머님, 혹시 화나신 건 아니시죠? 저는 그냥 어머님이랑 작은 오해 없이 지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됐다. 너야말로 서울살이에 지쳤네 만회하면서 은근슬쩍 제주도에 눌러앉을 생각 마라. 예비 며느리의 선을 넘는 질문에 저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한테 저도 모르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 거예요. 결국 저는 커피 마시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려다가 쓸데없는 말에 기분만 상해버렸네요. 그날 저녁 아들은 제 방으로 와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아까 기분 안 좋으셨죠? 나쁜 애는 아닌데 가끔씩 저렇게 눈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너 결혼하면 나 데리고 살라고 한 적 있니? 나는 너 장가가도 여기서 쭉 혼자 살 거야. 근데 왜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을 아들 뺏기고 심술 부릴 사람으로 만들어? 최근에 결혼한 친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그게 신경 쓰였나 봐요. 오늘 엄마가 직접 말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무례한 질문 안 할 거예요. 벌써 싹이 글러먹었어. 여기 있는 내내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가겠구만 뭘. 저도 모르게 아들한테 퉁명스러운 대답이 나왔어요. 첫날부터 시집살이 할 것 같은 시어머니 취급을 당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비 며느리 친구 중에 최근 결혼한 친구가 갑작스러운 일로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걱정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솔직히 아들의 해명도 탐탁지는 않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휴가처럼 3박 4일 쉬러 왔던 것처럼 만약에 제가 아들 보러 서울 갔을 때 잠깐은 자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와 서울은 엄청 먼 거리인데 당연히 어떻게 하루만 딱 보고 오겠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선을 긋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네요. 그런데 다음 날은 상상 그 이상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새벽에 물질을 나가야 했어요. 보통 물질 한 번 나가면 새벽에 나가 오후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간에 들어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괜히 쉬러 온 애들 깨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갔죠. 새벽에 나가 물질을 하고 오후쯤 무트로 돌아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집에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서 있는 걸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훈아, 집에서 쉬고 있지? 뭐 하러 왔어? 그냥 엄마 일하러 간 거 같길래 배고플까봐 밥 좀 차려두고 나왔어요. 뭐? 네가 밥을 차렸어? 이야, 이게 얼마 만에 받아보는 아들 밥상이야? 내가 말년에 호강하는구나. 아들의 말에 저는 피곤함도 잊은 채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때 상훈이가 저를 기다리면서 밥을 차렸던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오랜만에 받아보는 밥상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 이런 기대가 한 번에 부서지고 말았네요. 저는 상훈이와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훈이가 차려놓고 나간 밥상을 예비 며느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때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보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걸 왜 먹고 있어? 내가 나갈 때 분명 우리 엄마 모시고 와서 같이 먹자고 했잖아. 아니, 어머님 모시러 나간 사람이 한참 지나도 안 오길래 어머님 모시고 외식하러 간 줄 알았지. 그럼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야지. 왜 혼자 판단해서 먹고 있어? 일하고 오시면 얼마나 힘드신데. 그리고 배가 고팠으면 좀 차려 먹지. 그걸 먹고 있으면 어떡해? 배고파서 그랬어. 아침도 못 먹었는데 배가 고플 수밖에 없잖아? 예비 며느리는 배가 고팠다면서 아들이 해둔 갈비찜을 반이나 먹었더군요. 아들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며느리가 밥을 먹고 있길래 무슨 밥인지 모르고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알고도 먹었다니까 기가 막혔죠. 그때는 오전 내내 물질하느라 힘들어서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배가 고팠다니까 뭐 먹는 거야 이해하는데 상훈이가 말하고 갔으면 좀 그냥 차려서 먹지 그랬어. 다른 곳 가서 얼음밥상 혼자서 막 먹고 그러면 부모한테 뭘 배워왔냐고 욕먹는 거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모님 욕먹이면 좋겠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행동을 가볍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 혹시 제가 먼저 밥 먹고 있다고 저희 부모님 욕하실 거예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어머님도 욕할 수 있다는 거네요. 욕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안 먹을게요. 와, 정말 태어나서 이런 사람 처음 봅니다. 이날 물질을 해서 힘들지만 않았어도 버럭 화를 냈을 텐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듣는 분들도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날 결국 아들이 차려준 갈비찜은 며느리가 냄비째 먹다가 남긴 걸 먹었어요. 아들이 괜히 미안해하길래 저는 괜찮다면서 아들을 달랬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는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는지 저랑 계속 같이 먹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랑 저랑 밥을 같이 먹은 저는 정말 약이 바짝 올랐죠. 대놓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착한 그런 사람 같다는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정말 답답했던 와중에 그날 저녁 제대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왔고 예비 며느리도 와서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집 근처에 있는 전복 요리를 하는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앞쪽에 한눈에 봐도 뚱뚱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본인은 목소리를 낮게 한다고 했겠지만 들으려고 집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들릴 것 같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어머님, 저 태어나서 저렇게 뚱뚱한 사람 처음 봐요. 앞에 가는 뚱뚱한 아주머니를 보고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대통령 없는 자리에선 나라님 욕도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날은 예비 며느리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뚱뚱하다고 할 만한 사람은 그 사람 한 명뿐이었고 결국 앞에 가던 뚱뚱한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죠. 정확히 예비 며느리를 쏘아보고는 싸움이 날 뻔했던 걸 아들이 겨우 말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말조심 좀 하라면서 다그쳤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느낀 걸 내 입으로 말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답답해 죽겠네. 무슨 7살짜리 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듣다 너무 답답해서 예비 며느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얘, 너한테만 눈 달려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 전부 다 눈 있고 입 있어. 근데 보고 들었다고 전부 말하고 살면 어떡하니? 네가 네 맘대로 뱉은 말 듣는 상대방 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진짜 변호사 맞아? 왜 그렇게 철이 없고 푼수 같아? 저 그래도 일할 때는 승소율도 높고 꽤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랑 장난치면서 더 친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원래 여자 둘이 친해지려면 다른 여자 하나 욕하면서 친해지는 거래요. 그렇게 친해진 관계가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어?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살아야 주변에 적이 없는 거야. 본의 아니게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제 말을 못 알아먹을 것 같았죠. 진짜 이런 예비 며느리가 변호사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말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직설적으로 하는 성격이 일할 때는 장점이 되는 건지, 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들한테 예비 며느리 일 제대로 하는 거 맞냐면서 물어봤었죠. 사람이 좋은 직업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내면까지 괜찮은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쉬다가 돌아가는 날, 아들은 곧 날짜를 상의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아들한테 알겠다며 대답을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제주도에 왔다 갔는데 이렇게 찜찜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예비 며느리가 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아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제가 말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상견례까지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 장소가 서울이라 저는 하루 전에 미리 아들 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과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했죠. 원래 성격이 한 번 시간이 정해지면 미리 도착해 있는 편이라 아들과 함께 10분 전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30분이 지나도록 예비 며느리와 사돈 부부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했고 잠시 뒤 예비 며느리와 사돈 부부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웃으면서 들어오더니 안사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저희가 좀 늦었죠? 원래 학교 다닐 때도 가까이 사는 애들이 더 자주 지각한다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미안한 게 맞긴 한 건지 안사돈은 환한 얼굴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예비 며느리가 누구를 닮았나 싶었는데 안사돈을 빼다 박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들어오던 사돈 처녀가 안사돈을 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엄마, 진짜 하나도 안 미안해 보여. 이럴 때는 그냥 좀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깔끔하잖아. 너는 꼭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하고 싶어? 내가 답답해서 그래. 상견례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해? 예비 사돈댁을 보니 사돈 처녀는 딱 봐도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상견례는 예감이 좋지 않았네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예비 사돈 부부의 실체를 보고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원래 약속 시간보다 30분이 지나고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바깥 사돈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별하시고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아들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제가 해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훈이가 워낙 공부를 잘했던 애라서 다행이었죠. 부모님을 안 닮아서 사위가 다행인 건가요? 아, 근데 사돈, 고등학교는 졸업하신 거 맞죠? 저희가 워낙 학벌에 민감해서요. 그때 바깥 사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마치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면접이라도 보러 온 줄 알았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은 했냐고 묻길래 기분이 상해 저도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아, 며느리가 누굴 닮았나 했는데 아주 판박이시네요. 떠오르는 대로 모두 터놓는 게 그게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요즘 자기 주장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던데 사돈이랑 며느리는 어디를 가도 이기시겠어요? 그게 서로 더 편할 수 있죠.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 제가 비꼬듯이 욕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걸 보니까 아예 둘 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아예 안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들 상견례만 아니었으면 진작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제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비 사돈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갑자기 꼬투리를 잡으며 묻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사돈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딸 변호사 만들려고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학원 다 쫓아다니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돈은 아들 교육에 전혀 신경 안 쓰셨다면서요? 자기 공부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시킨다고 하겠나요? 그리고 안 시켜도 알아서 워낙 잘하던 애라 걱정이 없었어요. 학교 공부 잘하면 됐지. 학원 공부를 뭐하러 시키나요? 나중에 사교육 없이 자식 변호사 만들기 뭐 이런 거 책 쓰셔도 되겠어요. 근데 꼭 애들 학원 보낼 돈 없는 부모들이 사교육이 쓸데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돈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면 될 걸 왜 그러나 몰라? 마지막 자존심인가 봐요. 안사돈은 사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돈이 있네 없네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뉘앙스가 꼭 제가 돈이 없어서 상훈이를 혼자서 공부하게 만든 사람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사돈이 뭔가 눈치가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안사돈을 보고 예비 며느리를 보고 느꼈던 걸 은근히 흘렸습니다. 근데 사교육 받고 큰애들 보니까 꼭 다 알려줘야 알더라고요. 기본적인 눈치가 없다고나 할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알아먹고 영복이 안 좋았어요. 나이 먹고도 눈치 없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옳고 그른 게 뭔지 직접 눈치껏 배워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좀 바보 같던데요. 사돈, 지금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우리 딸 보고 말하시는 거예요? 어머, 아닙니다. 왜요? 며느리 될 애가 눈치가 좀 없나요? 막 눈앞에 뚱뚱한 사람 있으면 뚱뚱하다고 말해버리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제 딸은 안 그래요. 제 말에 안사돈은 당황해 보였고 그때 옆에 있던 사돈 처녀가 예비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 완전 언니 아니야? 언니 맨날 그런 막말하고 다니다가 여기저기서 싸움 날 뻔하잖아. 와, 어릴 때부터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녀서 이렇게 됐나 봐. 언니 어떡하냐? 사돈 처녀는 옆에서 예비 며느리를 놀렸어요. 왠지 둘이 앙숙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안사돈이 계속 저와 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한 방 먹이려던 건데 사돈 처녀 덕분에 제대로 한 방 먹였네요. 그때 아들 표정을 보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을 너무 막 하는 것 같아 불편해서 그런가 싶어 아차 싶었어요. 저는 괜히 예비 사돈이 아들을 무시하게 될까봐 저도 같이 세게 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 모습을 아들이 불편해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좀 줄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 보니까 예비 사돈 부부는 저희 집이 본인 집안과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견례 내내 돈 타령을 하는데 정말 노이로제 걸리는 줄 알았네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아들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사돈 부부는 금전적인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그러다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바깥 사돈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보통 집은 남자들이 해와야 되는 건데 설마 대출 껴서 사오실 건 아니죠? 제가 듣기로 신혼집은 둘이서 모은 돈이랑 대출 조금 받아서 한다고 하던데요. 대출이라니요? 저는 제 자식들 키울 때 애들 앞에 대출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결혼하는데 대출이라뇨? 그럼 그 대출금은 사위가 혼자 갚는 겁니까? 둘이 사는 집인데 같이 갚아야죠. 서울에 신혼집을 어떻게 대출 없이 구합니까? 그거 너무 욕심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신혼부부들 다 대출 끼고 산다는데 부모라고 해서 꼭 신혼집을 다 해줄 필요가 있나요? 세상에 서울의 신혼집을 대출 없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걸 바깥 사돈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해야 된다면서 괜히 저한테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몇 마디 했더니 갑자기 바깥 사돈이 정색을 하는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세요. 괜히 남들은 대출 끼고 산다는 핑계 대면서 말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어? 가만 보니까 해녀 주제에 아들 하나 잘 키워서 팔자 펴보려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팔자 바꾸는 게 쉬운 줄 압니까? 뭐야? 팔자를 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해도 과부 팔자는 쉽게 안 바뀌어요. 왔다. 해녀 주제에 팔자 한번 제대로 피셨네. 지금 아들 덕 보려고 그러는 거죠? 바깥사돈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상견례 자리에서 나눌 이야기랍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상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밥을 먹던 밥숟가락을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밥숟가락을 높이 들고는 바깥사돈 귀싸대기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너무 놀라 상훈이를 멍하게 바라만 봤어요. 그때 상훈이한테 귀싸대기를 맞았던 바깥사돈은 바닥에 철퍼덕 넘어진 채 뺨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훈이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쳤어요.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갑자기 멀쩡한 사람 뺨을 쳐? 너 변호사 맞아? 너 양아치 건달이지? 양아치 건달은 그쪽이지. 과부 팔자?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인생을 함부로 무시해? 당신이 뭔데? 돈 있으면 다야? 나는 돈만 알고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상훈이는 저를 얕잡아 보던 바깥사돈한테 화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훈이한테 예상치 못하게 한 방 먹은 바깥사돈은 더 언성을 높이더니 상훈이를 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 변호사 됐다고 지금 까부는 거야? 돈 없으면 전문직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네가 알기나 해? 그래봐야 개천에서 난 용은 개천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너 그거 알고 내 딸이랑 결혼해서 팔자 바꿔보려고 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웃기고 있네. 당신 딸한테 물어봐. 누가 쫓아다녀서 만나게 된 건지. 당신 딸이 매일같이 도시락 해다 주고 편지도 매일같이 보내다가 어쩌다 눈 맞은 거니까 당신 딸한테 물어봐. 뭐야?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내 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이런 거지 새끼가 어딜 잘났다고 떠들어? 너 이 거지 새끼, 너 이리 와. 바깥사돈은 상훈이를 한 대 칠 것처럼 난동을 부렸고 저는 그때 옆에 있던 물통을 들고 바깥사돈한테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있던 국자를 들고 바깥사돈을 보며 소리쳤어요. 지금 내 새끼한테 거지 새끼라고 한 거야? 너 대한민국 해녀가 얼마나 독한지 나한테 맛 좀 볼래? 어디를 감히 내 새끼한테 거지래? 이런 교양머리 없는 집구석이랑은 절대 결혼 못해. 제가 국자를 들고 흔드니까 안사돈은 소리를 지르다 그냥 뛰쳐나가 버렸고 예비 며느리는 겁에 질려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돈 처녀는 바깥사돈을 잡고는 저한테 짧은 사과만 하고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상견례 장소에는 저와 상훈이 예비 며느리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예비 며느리한테 가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너 눈치 없는 거 이해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어. 그래도 속은 나쁜 애가 아닐 수 있으니까. 너 그런데 아까 밖에서 친구랑 통화할 때 우리 집 털면 먼지만 나오는 집이라고 욕하더라.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 오빠, 미안해. 친구랑 통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야. 표현이 좀 듣기 거북했지? 이해 좀 해줘. 한 번만. 아니, 나는 너도 이해 못하고 너희 집안도 모조리 다 싫어.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상훈이가 단호하게 말하고 나가려 하자 예비 며느리는 갑자기 다리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더니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라면서 말했어요. 꼭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우는 예비 며느리를 떼어놓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아들이 좋다고 해서 그동안 좋게 보려고 해봤는데 솔직히 네가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지 않아? 내 아들이 싫다면 나도 싫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상훈이 찾아오기만 해봐. 다시는 상훈이한테 매달리지 말라고 엄포를 하고 나왔어요. 상훈이는 식당을 나오자마자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저도 저지만 누구보다 상처받았을 사람이 상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말없이 상훈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러자 상훈이는 저를 보며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람 볼 줄을 몰랐어요. 저 때문에 괜히 엄마까지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나는 너 때문에 힘들었던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너만 보면 힘이 나서 엄마 물질할 때도 전복도 3개씩 따고 그랬어. 너 알지? 해녀가 바다에서 전복을 따려면 그렇게 어렵다는 거 너 알잖아. 나는 상훈이 너만 떠올리면 좋았던 일뿐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돈 없는 엄마라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한테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해요, 엄마. 그날 저와 상훈이는 서로를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저는 항상 상훈이가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상훈이는 제가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서 더 열심히 공부만 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엄마한테 미안하기만 하던 상훈이와 저는 같이 삼겹살에 소주를 한 잔씩 하면서 그날의 상처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상훈이는 술을 마시다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저 누구 만나면 다 엄마가 직접 보고 합격인지 아닌지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나를 못 믿겠어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네요. 그날 저는 상훈이와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 상훈이는 예비 며느리와 헤어지기로 했다고 했죠. 저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인생의 동반자를 고르는 일인데 번갯불에 콩 볶듯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저는 잘했다고 했죠. 그리고 제주도로 돌아가서 저는 변함없이 물질도 하고 오후에는 밭일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예비 며느리인 거예요. 예비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계속 제 전화를 안 받아서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고요. 이제는 제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빠 마음 좀 돌려주실 수 없을까요? 솔직히 저는 억울해요. 대체 네가 뭐가 억울하니? 그리고 네가 뭘 반성했다는 거야? 정말 반성했으면 이렇게 전화도 못 할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야? 네? 그게 제가 눈치도 없고 또 믹스커피를 싫어하고. 정신 좀 차려라 정말. 너는 그 생각머리가 잘못된 거야. 뒤에서는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집이라고 욕해놓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나는 너처럼 개념 없는 며느리 딱 싫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너 상훈이 찾아갔다가 나한테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알겠어? 예비 며느리는 제 호통에 놀랐는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끝까지 어른 전화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걸 보니 정신 차리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예비 며느리는 3달 정도 상훈이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매일같이 전화에 문자까지 보내고 심지어는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는 상훈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는 바람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결국 경찰 신고까지 당하자 그때서야 예비 며느리는 상훈이를 포기했어요. 상훈이는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서 헬스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답니다. 이제는 결혼에 관심도 없다면서 가끔씩 무료 법률 상담 봉사도 하면서 지내요. 제 아들이지만 무료 법률 상담을 하러 다닌다고 했을 때는 정말 멋있었어요. 시골의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한 어르신들께 법률 상담을 도와주고 있죠. 너무너무 기특해서 하늘에 있는 남편도 흐뭇해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긴가민가 하는 일이 있다면 때로는 과감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런 선택들이 인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줄 겁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